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평일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수립과정, 주말에는 조선사를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진도를 빼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유튜브라는 게 의외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국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딱 접목시키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진도 빼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 이 다음에 황연필이 강의할 내용은 이걸 거야 하고 미리 예측하는 것도 좀 재미가 없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진도대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그때 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지 라고 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고,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정근대사, 그러니까 이 근현대사는 좀 민감하잖아요. 오히려 덜 민감한 정근대사 조선시대 인물 이야기하는 과제에서 조금 재미없을까봐 제가 약간 추임새로 욕을 씁니다. 근데 그건 제 스스로 좀 힘을 내기 위한 강의의 추임새지, 그게 약간 듣기 불편하셨으면 제가 앞으로 시발란 단어 대신에 신발란 단어를 사용하겠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좀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신발! 오늘 한번 이제 대한민국 수립과정 지금 뭐 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와 진짜 뭐부터 시작했죠? 우리 PD님? 저 앞에 우리 독립군 헛발질했냐? 미국의 원폭 두 방으로만 우리가 독립했던 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워낙에 댓글이 좀 안 좋으니까 자학사관 패배주의 미쳤나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얄타회담을 이야기하면서 분단은 누구의 몫인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방 맞이하기 직전에 조선의용군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민감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8월 15일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하자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 12월 달에 가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까지 정말 거기서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신탁 통치가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생겨나고, 그러할 때 동아일보 오보로 인해서 남한 역사가 더럽게 꼬여버리는 그 상황까지 45년을 쭉 빼려다가, 그러면 해방 당시에 이게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배우기 힘든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좀 전해드리고 싶은 측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45년 해방 당일 무렵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는가 그 이야기. 근데 실제로 교육과정이나 국사 수업이나 한국사 수업에서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만나보기 어려운 이야기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일단 1945년 8월 15일을 다룰 텐데, 일단 1945년 8월 15일을 다루면서 이제 어떤 인물이 튀어나오냐면 이렇게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물론 여운형은 나중에 45년, 46년, 47년의 여운형이 7월 달에 한직을 나는 청년에게 총을 맞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이제 계속 돼야 되니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단 여운형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운형을 제대로 학창시절에 공부해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근현대사 교과라는 게 수능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와, 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제가 EBS 강의할 때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무슨 지침이 EBS 측에 내려왔냐면, 한국사 강의할 때 이명박 정권이었나? 여운형에 대한 강의를 지양하라, 여운형 시험 출제를 자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내려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공문을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국사 수업할 때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 여운형 이야기 하면 안 된대 막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운형을 사회주의자다 보니까 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여러분들 이런 건 학창시절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1918년에 상해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들어보셨죠? 그 신한청년단이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건 학창시절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상하게 그 신한청년단의 대표가 여운형이라는 건 많이 감춰졌었죠.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활동을 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여운형이 실제로 옥살이도 하시고, 옥살이 이후에 중앙일보 사장을 하면서 당시 1945년 해방되기 직전까지 국내에 있는 민족 지도자들 중에 학생 청년들의 절대 지지를 받으면서, 오죽하면 일본의 외왕이 조선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야? 조선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야? 그러니까 여운형이라는데요. 내가 그 여운형 한번 만나보면 되겠어? 조선인 중에
일본 외왕과 독대했던 유일한 인물이고 그때 일본 외왕을 만나서 일본의 식민 통치의 잘못된 점을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인물이죠. 어차피 앞으로 여운형 이야기는 계속되어 나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방 전국의 사진을 주면서 여운형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친일파 처벌이 왜 안 됐나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만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우리가 해방될 걸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인물이 여운형이었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친일 지주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그 뭐 송진우라든지 김성수라든지 이 친구들은 상당히 일제에 협력을 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일본이 패망하려고 하니까 당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나 뭐 정무총감이나 막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만약에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당시 한반도에 일본인이 60만에서 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들이 테러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선인 지도자에게 좀 부탁을 하는데 실은 누구에게 먼저 부탁하냐면 지금까지 일본에게 협력에 죽어 있었던 송진우와 김성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인간사가 그렇잖아. 일본의 힘이 셀 때는 친일했던 새끼들이 막상 일본이 우리가 이제 항복할 거야. 우리 일본을 너희가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쌩까버리죠. 송진우와 김성수가 쌩까버리니까 이제 여운형 집을 누가 찾아가냐면 엔도라는 정무총감이 찾아가죠. 이때가 언제냐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직후 8월 11일 이 무렵이었어요. 누가 봐도 일본의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실은 강의했는데요. 이 여운형이 1944년에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를 누구와 손잡고 만들었다? 안재홍과 손잡고 만들어 놓고 있었다. 실은 40년대 국내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 대표 단체입니다. 근데 엔도 총감, 여러분 총감이면 조선 총독부의 넘버 2야. 지금으로 치면 뭐야? 총리야. 당시 지금 대통령이 총독이라고 많이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졸라 기분 나쁘지만 엔도가 찾아오니까 여운형이 깜짝 놀랐죠. 아 이거 들켰나 보다. 근데 엔도가 전락이 공손한 거야. 그래서 너 나에게 왜 왔니? 그러니까 엔도가 우리 일본이 곧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차 한 잔만 내주십시오. 좀 공손하게 안 나봐. 그래서 차를 내줬더니 엔도가 여운형에게 우리 일본이 곧 패망을 합니다. 그래? 근데 나한테 왜 왔니? 얼마나 일단 그 소리가 기뻤겠습니까? 선생님, 여운형의 선생님이라고 해요. 만약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조선인이 일본인들을 다 때려 죽일 수도 있으니 선생님께서 우리 일본인이 무사히 일본에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운형이 나에게 5분의 시간을 달라 담배를 한 대 태우시죠. 그러면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나는 지금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싫었지 일본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내가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대신 내가 너희 총독에게 요구하는 5가지 사항이 있으니 이 5가지 사항을 지켜달라. 이 5가지 사항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운형의 조선 총독부 행정권 인수 다수조건. 이게 이제 기존의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꺼내달라는 이야기고요. 시험에는 이게 실은 제일 잘 나옵니다.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할 거. 그러니까 여운형의 약간의 착각은 뭐냐면 일본이 8월 달에 항복선언을 하면 항복선언 하자마자 바로 다 일본으로 돌아갈 걸 예상했는데 1938년에 총동원령이라는 게 선포되고 공출제라는 게 시행되면서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은 일제가 강제로 다 몰수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일본이 갑자기 모든 쌀을 가지고 배에 싣고 일본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10월 달에 추수하는데 그럼 2달 동안은 조선은 쌀이 없다. 서울에 쌀이 없으면 쌀 가격이 폭등하는 거고 여기저기서 서요와 폭동이 있을 수 있으니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운형이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건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은 이제 일본이 언제 항복선언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948년 8월 15일 날 일본 외왕 히로히토가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항복선언 내용이 라디오 방송을 타는데 솔직히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은 조선인들은 이게 일본의 패망 소식이야? 어디선가 숨겨놨던 태극기 들고 막 밖에 나가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가면 아직도 일본 헌병들이 막 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들어왔다가 여기저기 총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 일본 군인들이 자결하는 소리. 그리고 일본 군인들과 경찰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천황 막 하면서 막 시발 막 울고 막 할보갔다는 막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막상 나가기는 불안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이
항복이란 단어가 어디가 들어갔냐고. 내가 진짜 읽으면서도 졸라게 빈정상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이 항복 문서를 읽어봤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볼게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히로히토 개새끼가. 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자, 씨발놈 짐이라고. 이런 건 욕해도 되잖아요. 짐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안해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 출량한 그대 신민에게 우리가 이제 민족 말살 통치계의 황국 신민화 정책,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외항에게 충성하는 신민.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중서 사옥에 대해 그 공동선언, 이 공동선언은 45년 7월 달에 포츠담 선언이죠.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종용했던 수락할 뜻을 통곡해야 했다 대저 제국 시민의 강령을 도모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게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열망함이지 타국의 주권을 배제하고 타국의 주권을 배제하고 그럼 우리 주권을 배제 안 했어? 영토를 범하지 않았어? 동남아 영토들 엄청나게 침공하지 않았어? 이게 짐의 뜻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했던 건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지 실제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영토를 범하는 것도 짐의 뜻이 아니었대. 교전에 이미 4년 지났고 육해 장변 용전 짐의 수많은 강요 신하의 노력 짐의 일억 백성이 봉공. 나는 봉공이란 단어 볼 때마다 박정희가 생각나. 진충보국 멸사 봉공. 이게 뭔데? 박정희가 일본 외항에게 썼던 혈서잖아요. 공을 세우겠다는 뜻이잖아. 봉공에 모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호전되지 않고 세계의 대세가 또한 우리에게 불리하도다. 그뿐만이 아니라 적은 세력이 잔악한 포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랑 나가사키 원폭을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무고한 백성을, 그래 자기네 백성은 무고하겠지. 계속 가봅시다. 그럼에도 더 교전을 계속하면 끝내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인류의 문명까지 파괴된다. 이러한데 짐은 무엇으로 하여금 억만의 백성을 보호하고 신령에게 사죄할 것인가. 이것이 짐이 제국정부로 하여금 공동선언에 응하게 한 까닭이다. 짐은 제국과 함께 끝까지 동아의 해방에 협력한 모든 맹방, 과연 맹방이 있었나?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국 시민로 전진해 죽고 직장에서 순직하고 비명에 죽은 자 및 그 유족을 생각하면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다. 또 전상을 입고 재난로 화를 입어 가업을 잃어버린 자의 후생에 일러서는 짐이 깊은 마음이 아픈 바이다. 생각해보면 금우 제국이 받을 고난은 물론 심상치 않다. 너희 시민의 마음속은 짐이 잘 알고 있도다. 그러함에도 짐은 시운을 향하는 대로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디고 참기 힘든 것을 참며 더욱 만세를 위해 태평을 열어가고자 희망한다.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나죠. 지금 예수 국체를 오자면서 충량한 그대 신민의 진심 어린 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그대들 신민과 함께 있다. 만약 감정에 격하여 함부로 사건을 일으키고 동포를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 시국을 어지럽히면서 대도를 그르쳐 전 세계에서 신을 잃게 하는 것은 짐이 가장 경계하는 바이다. 거국 일가하며 자선에 서로 전하고 신국 일본의 불멸을 믿고 신국이래. 자기 나라니까 물론 그 가미가제라고 해가지고 몽고에 2차례 침략이 있었으나 신풍, 태풍으로 2차례 그걸 가미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했는데 불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인데 이래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 대한 사죄가 단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항복이란 단어가 없죠. 우리가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일본이 패망했을 때 실제로 미국에서조차도 천황제, 외왕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외왕 히로히토가 제1급 전범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야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건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 새끼의 의도대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가 됐고 물론 일본의 군부 강경 세력이 주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대단한 건 대단한 거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왕은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왕통은 그 혈통을 지켜주십시오. 지금의 일본의 외왕과 히로히토 아들과 손자는 솔직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상당히 전하고 또 외모도 좀 좋고 훈훈하게 생겼는데 이건 생긴 것도 족같이 생겼죠. 히로히토는. 이 자식이 그 외왕일 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고 우리 입장에서 정말 개새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들 신문은 짐의 뜻을 잘 받들라. 이렇게 해서 히로히토가 이 외왕이 이런 항복선언을 했는데 자 봐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라디오로 들었을 때 여러분이 당시 1945년에 우리 조상들 조선인이야. 이거 일본의 패망선언이야? 이게 패망선언 같기도 하고 전쟁 잠깐 중단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들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짐은 전쟁을 중단하노라 그 이야기잖아. 기분 나쁘죠? 자, 그랬고 이제 나중에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조선에는 건중이 만들어지고 인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제 8.15 해방 당시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모습은 기본적으로 8월 16일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태극기 들고 낮에 나가지 못했다가 밤에 335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하고 일본 군인들이 제지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방됐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8월 16일 낮에 여기 막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이제 일본이 완전히 이 이야기 좀 알고 이게 미주리호에서 이 미주리호가 하와이에 가면 실제로 있죠. 이게 누구냐면 이 새끼가 시게마스라는 새끼예요. 이 시게마스 보시면 봐봐. 지금 지팡이 들고 있지? 이 새끼 오른다리 의족이다. 이 오른다리 의족을 누가 날렸게? 1932년 4월 달에 상해 홍콩공원에서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이 다리 날려버렸잖아요. 이 새끼가 당시 1945년 9월 2일 날 1945년 9월 2일 날 외무상이 돼가지고 여기 메가더에게 이렇게 항복문서 잠깐만 뒤에 이게 메가더 아니? 이게 메가더인가? 이상하다. 사진이 좀 잘린 것 같기도 하고. 메가더 약간 메가더 맞아요, 피디님? 메가더 이 뒤에 서 있는데 메가더가 잘려버렸다. 아쉽습니다. 메가더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복문서 사인을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원래 이 펜을요. 여기 놓여져 있는 펜이니까 이 펜을 받아다가 나중에 메가더 박물관 이런 거 만들어지면 그때 이렇게 딱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펜 사인해놓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해놓고 기분 나쁘게 이 펜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버렸대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이 시게마스 마모르란 새끼인데 윤봉길하고 연결되잖아요. 윤봉길은 시게마스의 조선인 윤봉길은 시게마스의 다리를 날렸잖아요. 이 시게마스의 친조카, 그러니까 시게마스 동생의 딸이 누구랑 결혼한지 아십니까? 신격호와 결혼을 합니다. 신격호가 누구죠? 롯데 창업주죠. 그러면 이 신격호 부인은 신격호 아들은 지금 신동빈 맞 있잖아요. 신동빈이 큰아들이고 지금 둘째 아들이 누구야, 피디님? 롯데 회장? 그걸 찾아보고 있어. 신동빈이 큰아들이고 신동주가 큰아들이고 신동빈이 둘째 아들인데 신동빈이 지금 롯데 접수했죠. 이 신동빈하고 신동주는 이 딸의 아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작은 외할아버지가 이 시게마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시게마스는 조선인 윤봉길에게 한쪽 다리를 잃고 조선인 신격호에게 자기 조카를 넘겼다. 신격호가 일본에서 롯데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시게마스 가문의 후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신격호의 일본식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못 외웁니다만 시게마스 땡땡땡이에요. 역 같죠. 그렇다고 제가 롯데 불매운동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롯데에 종사하고 있고 제 친한 선배 후배가 다 롯데에 있는데 롯데 불매운동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신동빈 롯데 회장이 좀 액션을 좀 제대로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반 롯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롯데가까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연결시켜 본 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1945년 건준, 인공, 그 다음 메가더 포고문 이야기,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 그리고 동아일 모부와 관련된 찬탁과 반탁, 우린 찬탁이로 한지 반탁이로 한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통 15분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보기 꺼려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 15분 정도에 지금 15분 정도 됐죠, 피디님? 끊어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